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미중 갈등 시대 한반도 사회를 맡게 된 김면철입니다. 우리 일본의 전문가 여러분, 또 한국의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부에서는 세션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1세션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2세션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은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히라이 이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초빙연구위원님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니시노 준야 개요대학 교수님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세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라 이사시 박사님, 발표하시는 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라 이사시 박사님에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제목은 저한테 주신 제목은 미중 갈등과 남북 관계인데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 미중 갈등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나가는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도 고민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아라스카에서 있었던 미중 그 회담이 어떤 면에서는 그 대립면만 간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양국 간에 그 안고 있는 문제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던 회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말하면 미중 간에서는 협력하는 문제 하고 경쟁하는 문제 하고 대립하는 문제 그 세 개의 범위가 카테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양국 간에서 전개하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주로 분명히 했던 거는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거는 협력하고 다른 우이그르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 대만 문제 그런 거는 완전한 대립이고, 근데 견제 문제, 전당 기술을 포함한 견제 문제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그런 그 큰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브링켄 국무부 장관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협력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했던데 분명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로 하겠다는 말로 했던 걸 보면 미국은 분명히 북한 문제를 그 협력 금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단계로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그 협력하는 문제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에서 나왔지만 중국은 북한 카드를 오히려 완전히 협력하기보다는 북한 카드를 대미용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북한에 있어서 생각하면 최악의 케이스는 미중 간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이 제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민중 간에서 대립이 있어야 북한의 생존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 관계인데요. 남북 관계는 그 하노이 아시다시피 하노이 미조 회담 이후에 아주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한테만
말하는 거는 남북 관계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관계의 그 하부 구조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자단대회에서 김정은이 말을 했던 거는 그 지금 그 현 단계는 판문점 회담 전에 돌아갔던 것 같다는 말로 했고, 한국 쪽에서 제약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라든지 인도 지원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고, 전단 기술 배치, 전단 무기 배치, 한미 군사 훈련을 본질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자세 변화를 한국 쪽에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북한은 그 김정은 전 비서와 시진핑 전 비서 간에 구두 진섭 교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있어서는 왕이 외상이 북한 대사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간주하는 그런 회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립하는 미중 관계를 안에서 자기 선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양국에서 대립에 제일 심한 우이그르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태도를 종래해서 중국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이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가시하는 그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저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그 유연성을 상당히 많이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만들었던 기조문에 6개 정도 그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씨는 그 김정은 씨를 악탄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DPR랑 노스코리아도 아니고 DPR랑 전식 그거를 쓰고 또 하나 그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론도 수용하고 싱가포르 합의뿐만 아니고 판문점 그 합의까지 지키겠다는 말로 하고 여러 가지 북한 문제를 외교로 부르겠다는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희망 사항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전술적인 저는 태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태도, 그러니까 북한을 북한에서의 의미가 있는 변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모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문제라든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북한에 있어서는 그 내연상 의미가 있는 적대시 철폐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여전히 각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근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그다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이 북한에 있어서는 너무 흥미스러운 단장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상으로서는 흥미를 안 느꼈던 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중국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이든 정부에서 양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랑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랑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하고 홍콩나 위구르 문제를 그러니까 이야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은 한국의 어려운 입장으로 이해할 거라는 그런 코멘트도 나왔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구아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재계 인사들을 같이 가가지고 첨단 기술의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 분명히 미국 쪽에 참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경제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미중 사이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 쪽의 입장에 쓰겠다는 표시를 라고 중국 쪽에서는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 재계에 있어서는 중국도 미국도 기중한 시장이니까 양쪽으로 지향하는데 그러나 이런 태도를 볼 때 서로 때 중국으로 볼 때는 미국 쪽에 말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고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한국에 있어서는 좀 뭡니까 진보 정부가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보수 정부보다 국방비나 자주 국방에 대한 자세가 강해가지고 사회가 민주화하면 오히려 국방비를 줄이고 오히려 진보 정부라는 것이 복지나 교육에 역점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진보 세력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오히려 국방비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사일 지침 해제는 아마도 중국이나 북한을 볼 때 또 일본에서도 그 문제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 근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인 시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 미사일을 개발을 전제하라는 제일 당사자인 한국이 군비 확장, 군비 강화 노선으로 넘어갈 경우에 하여튼 북한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난번에 회담 자체는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주장을 받았던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를 잘 유도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성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러나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북한을 다시 대화 속에 그러니까 유도하는 그 힘에서는 약간 모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한국 정부 자체가 또한 한미일 안에서 북한을 대화에 유도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이라고 할까요? 돌파구라고 할까요? 그런 새로운 조치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미일 정상회담에 비교해서 중국 태도가 한국 입장으로 고려해서 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 문제만 이야기했고 나머지 문제는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이 이것으로 수용했던 것인가라는 거 의문이 됩니다. 그냥 이 국면에서 한국을 너무 강하게 비판할 경우에 또 한국을 미국 쪽에 그러니까 입장을 강화하러 그시로 되니까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태도를 하지 않는 뿐이지 중국 쪽의 우려는 아직 강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에 회담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그 가대평가라고 할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에 대한 문제를 다 이해해 줄 거라는 식으로 아정인수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그 합동 군사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문제도 여기 그 발표문에는 저는 안 썼지만 아마도 사도 미사일의 그레이드업 문제가 한미 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과거의 사도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나왔던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북 대화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그 북한 문제를 그 뭐라 할까요? 협력의 틀 안에 또 주도적인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자회담 같은 남북 미중 그런 회담에서 의장국을 중국에 맡겨서 사자회담 같은 걸 진행한다든지 그 북한 문제를 대립의 카테고리 안에 넣는 거 아니고 협력의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그런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사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년 동안에 3번이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해야 하는 것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지경입니다. 근데 그런 북한이 단전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근전적인 국면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변수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 우려하는 그 한일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한미일 협조 관계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 다음에 보수 정부가 생각할 때 상당 부분이 이 부분이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이 한국의 보수 정부가 될 걸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년에 신년사 정도의 뭔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도 변화를 북한이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북한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본질적인 변화는 아닐 겁니다. 전술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아직 그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미중 간의 대립 구도가 아니고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 정부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라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중 전략 경쟁 그 국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세 전망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측면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조진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준구라고 합니다. 히라이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히라이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어보고 사실상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몇 가지 이제 코멘트와 더불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의 협력 경쟁 대결이라는 세 가지 국면 저도 뭐 동감을 하고요. 아까 그 앞에 세션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중 포위망에 뭐 한 발 들어놓은 것이냐, 좀 더 가까이 간 것이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냐 하는 평가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까지의 한국 정부가 대중 친중적인 그런 이미지가 미국이나 일본 쪽에 강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변모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역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히라이 선생님의 그 발표문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달에 결렬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변화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웠던 게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이에 맞는 그 대북 정책을 해왔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가 결렬이 되고 6월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2019년 12월 달에 북한이 전원회의가 있었고, 2020년도에 들어오면은 제가 그 토론문에 썼습니다. 6월 달에 보면 특히 김여정을 비롯한 소위 뭐 담화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올해 1월달에 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혹은 북한의 정책의 변화에 걸맞는 그거를 수용한 대북 정책이었나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 달에 있던 당대회에서는 결국 한국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좀 집착하고 있다, 이런 그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본다면은 대북 정책에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20년 6월 달부터 있었던 북한의 담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2021년 1월 달 당대회 이후에 아주 명확하게 더 구체화된 대남 정책 혹은 뭐 통일 문제에 대한 거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6월 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나 군사 합의 파기 등의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다음 날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적은 역시 적이다, 이게 한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6월 10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뭐 한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 뭐 이런 그 얘기도 하고, 6월 13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은 확실하게 한국과 결별할 때가 됐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형체가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간격을 목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습니다. 남북 협력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의 폭파 문제가 남북 간에도 현안이 될 큰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남북 간보다 남북 내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뭐 무관심했다고 할까요? 한국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발표문에는 뭐 그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김여정이 발표했던 담화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3월 15일 날에는 뭐 부부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담화가 나왔습니다만 3월 30일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선전선동부라는 게 명시가 돼서 그 담화가 발표됐는데 혹시 오랫동안 북한을 이제 지켜보신 그 히라이 선생님께서는 선전선동부를 넣었다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부부장으로 했다는 직책에 대한 언급의 차이가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재검토, 대북 정책 재검토가 완료됐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가 안 됐다 하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유연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작은 전술적인 변화라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악당이라고 지목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혹은 DPRK라는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의 약칭으로 뭐 불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직책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전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약속을 명확한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선순위에서 낮다 하는 거는 차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트럼프 정권 때 보였던 그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은 뭐 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했던 것은 좋은데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이든 뭐 북미든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아까 그 말씀하시기에는 마중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 생각하시는 마중물이나 돌파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뭐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했습니다만 과연 한미 군사훈련을 뭐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만 가지고 나설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북한의 대남 정책이라는 게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는 변화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회 때는 그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가 별도의 카테고리 속에서 언급되지 않고 대외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언급이 됐다 하는 것은 결국 대외 문제의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또 남북 대화, 정상회담도 뭐 세 차례나 하면서 북미 대화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중재자 역할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이중적이었다. 이 얘기는 한국도 북한도 서로가 이제 뭐 통일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상대로서의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완어부댐 국가들 사이의 그런 관계 혹은 이웃한 나라 한국이 뭐 중국이나 일본과 이웃해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보는 거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역으로 북한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북한의 어떤 대남 정책, 통일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정일, 김일성 시대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뭐 미일 동맹, 미일 연계, 한미일 연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 성명에 포함된 한미일 3국의 협력이라는 건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나 번영, 공동의 가치, 규범에 기반한 질서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해 있다는 거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북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의 커다란 혹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질서, 평화, 번영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3개국 간의 협력을 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틀을 보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을 듣고 히라이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박종철 박사님에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철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여행을 하지 못하고 또 직접 상호 방문하면서 회의는 못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화상회의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좀 평가하면서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협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북한 핵 문제 또 동북아 질서의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바로 때 맞춰서 이렇게 한일 간의 포괄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그 어떤 그 파급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뭐 여러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 리뷰와 관련해서 이것의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같은 일괄 타결, 소위 그랜드 바겐이 아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와 같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다. 외교와 억지를 병행하는 실용적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괄 타결도 아니고 또 전략적 인내도 아닌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제가 요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싱가포르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화의 해법을 마련해 간다. 그것이 가장 큰 초점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북미 간에 계속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그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일괄 타결이냐 아니면 뭐 스몰 딜이냐 뭐 빅 딜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 소위 일괄 타결을 하려다가 그게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올라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스몰 딜 아니면은 뭐 중간 형태의 딜 이게 결국 단계적인 그런 해법인데 그 하노이 회담에서 성사되지 못했던 그런 중간 단계의 합의 그것을 단계적 해법이라는 틀 속에서 지금 모색하려고 한 것이 가장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그 컨텐츠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재개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지금 밝히는 형태로 그것을 뭐 공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ABC와 또 플랜 A, 플랜 B 정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문제와 관해서는 엊그제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들은 이거 시간표를 두고 있지 않다. 인준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는 일단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성김 북한 특별 대표를 임명한 상황에서 대화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문제는 상당한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의 그 완급과 수위를 상당히 조절할 거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남북 대화의 여지와 공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북미 대화를 먼저 갈 거냐, 아니면 남북 대화를 먼저 갈 거냐. 또 이제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의 공간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쟁점 사항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이 상당한 주도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처음부터 이 한미 조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워싱턴과 서울을 왕복하면서 뭐 여러 그 수준의 그런 협의가 있었고 특히 앞으로 한미 협의를 한 축으로 넣어놨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 웬디 셔먼 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가 대북 정책을 북한에게 알렸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렸는지는 좀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뭐 무슨 실무 접촉 같은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비공개로 아니면 그보다 무슨 낮은 단계 뭔가는 있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렸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뭐 얘기였는지 뭐 양자적인 대화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정도로서 단추를 꿰었고 거기에서 지금 북한이 이걸 그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아무튼 내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제 이제 블링컨 그 미 국무부 장관이 상원 그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에 있는 그 이산 가족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그 인도적 문제가 북미 그 회담의 물꼬를 열어갔듯이 이산 가족 문제라는 걸 화두로 해서 미국의 그 북한 출신 그 한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강조를 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 의회에서도 하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 그 출신들의 미국에 있는 그 북한 출신들의 이산 가족 방문을 위한 북한 방문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전체적인 그 미 의회의 달라진 그런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상 그 몇 차례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그 비난의 수위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공식적인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논평을 취하기보다는 외무성의 극장이라든지 또 한미 정상회담 후에는 그 평론가의 이름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거, 그리고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했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그 대화 기조에 대한 그 비난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돌이켜 보면 북한이 지금 그 2018년 이후 지금 올해 4년째 핵실험 중단 그리고 ICBM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틀 속에서 지금 대화를 위한 최소한도의 그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은 조성되고 있고 북한도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미중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소위 쌍중단에 의해서 한 4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북미 대화도 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된 거잖아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됐고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유지시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안했던 이 쌍중단의 궤도 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이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앞에 발표자선님께서 이제 사자회담을 통한 중국의 역할을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 단계로 북미 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그런 사자회담의 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음 순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북중 간의 지금 교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왕이 부장하고 또 이용남 대사하고도 만나기도 했고 뭐 올해 조중 간의 그 최고 지도자 간의 서신도 교환했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 또 뭐 그 조중 우호 협력 조약 또 60주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관계가 좀 더 강화되고 또 뭐 북중 간의 무역도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좀 더 빠르게 한반도 문제 특별 그 대표를 임명해서 이 북미 대화 재개될 상황에 대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미중 간의 대결이 결국 북한에게 이 활동 공간을 더 넓혀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북한이 바라는 것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중국으로부터 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이 지금 그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미중 간의 협력의 구도에 의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서는 단계적인 비핵화 그리고 제재의 단계적 해제, 뭐 인도적 지원 이것이 패키지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 또 그런 공통된 인식의 틀이 미중 간에 마련되는 그런 협력 구도가 북한에게도 사실 그게 원하는 거다. 그런 점을 중국에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에게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보다 더 긍정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논의할 것은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지금 그 대북 정책 리뷰의 내용을 앞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상호 주고받는 그런 단계적 비핵화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 종전선언을 포함한 뭐 연락사무소 개설 등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이 상호 상응 조치의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협의, 또 한미일 간의 협의, 또 어느 단계에서는 뭐 중국과의 협의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협력과 보건 협력 방안, 이것은 남북한 간의 양자적 차원에서 될 수도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처럼 그 물꼬를 좀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코백스 파실리티를 통한 그런 방안을 통한 것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그 양자적인 차원에서의 방역 협력에는 부정적인 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구 등을 통한 다원적인 그런 차원의 협력 뭐 이런 것들도 모색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미국의 이산 가족 방문을 위한 그 북한 방문이 어느 시점에 허용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그 이산 가족 상봉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그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이 선순환 문제인데 돌이켜 보면 2018년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가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한국의 특사가 가서 한미 대화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프로세스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즉 그 순서가 남북 대화, 한미 대화,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 그 대북 협상의 어떤 틀을 마련했고 이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요 요건을 좀 조성하는 건데 남북 대화 여러 가지 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특사 파견이랄지 뭐 친서 교환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대화의 공간을 그 중간 징검다리로 삼아서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이 3자 대화, 특히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 비핵화 협상을 통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문제, 또 북일 관계 개선을 할 때 그 시점과 뭐 어젠다 이런 것들도 관련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앞에 세션에서도 뭐 논의를 했지만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공급망의 개편과 지역 안보 질서가 이제 개편되는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방역이라든지 보건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슈에서 북한을 어떻게 거기에 인게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니시노 준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개요대 니시노입니다. 이번에 이런 유익한 회의에 초청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현철 장관님 사회 아래 히라이 선생님 그리고 박전철 박사님 발표 듣고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중 갈등 속에 북한의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히라이 선생님께서는 그 미중 갈등이 이 북한이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박전철 박사님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박전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희망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전철 박사님께서 한미일 협력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그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리뷰를 완성했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관점에서 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번에는 뭐 그 단계적 접근 방법이라는 그 주로 협상 방법, 협상 어프로치에 대한 그런 검토가 끝났을 뿐이지 보다 중요한 거는 방위 억지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인권 문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의 글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담아내고 그거를 잘 조정해서 실행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비핵화를 향한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향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방위 억제라든지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 그러한 부분에 더 같은 역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중거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위 억지력을 어떻게 유지 혹은 강화해 나가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방위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세우고는 있지만은 반면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예를 들어 뭐 한미 군사 훈련의 축소라든지 이 중단이라든지 이 그러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지향하는 바가 한국에 지향하는 바는 조금 상반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인 일본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말 대북 정책, 대북 억지 이 측면에서의 대북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인권 문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그 킹 특사가 임명이 되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그 COI 보고서도 나와서 상당히 그 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그 인권 문제에 관련 압박이 강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일본 미국이 이 대북 건조가 잘 되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당연히 물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른 그 반면에는 인권 문제도 들어갔고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것도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말 한미일 3자 세 나라가 같이 이 건조 조율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가 정말 관건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뭐 한국 국내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공동성명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은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대북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특히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는 한국 국내에서는 미국에 너무 눈치를 보다가 남북 협력도 제대로 대북 협력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특히 정부 지지 기반에서의 많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는 그러한 그 지지 기반 사람들이 비판해왔던 방향성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가? 미국 정부가 교체돼서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가 되어서 그런 건가? 그러한 부분이 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법과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그러한 변화나 같은 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자분들께서 정말 간략하게 한 2, 3분씩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히라이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그 규정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북미 관계의 하부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미가 진전되면 한국의 역할을 생기고 지금 같은 대립 구조에서는 단대회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적대 관계로 남북 관계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이상이라는 것이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실상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문제인데 지금 뭐 완전히 합동 훈련으로 북미 그 한미 훈련을 전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북이 정말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는 제재 해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제는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조건부 해제, 뭐뭐 했다라면 이러이러한 그 해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안치 그럴 경우에 다시 그 제재를 복용할 수 있다. 그런 그 북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느낍니다. 하고 북한에 있어서는 한국에 대한 그 개념의 변화인데, 저는 그게 김정은 정권의 또 김정은 씨 정비서의 개인으로서는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당 규약의 변화도 있었지만 두 개의 조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북한란 국가를 그러니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개념이고, 6.25 전쟁도 경험도 없고 그런 문당하에서 태어났던 세대 김정은 시대에서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사실상 그 유엔 돈시카입 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그 면이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걸 느낍니다. 하고 그 파라다임 변화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세션에서 나왔지만 일본하고 한국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인도 태평양이란 개념이 그 일본에서 제안했던 그 개념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파라다임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 그 지역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남북한 문제가 중심적인 가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아까 미치사상 말했던 거하고 김동연 씨가 말했던 거하고 시각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역사 문제가 아니고 그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한일 간에서 대화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본에 있어서도 미치사상이 그 30년 걸렸다고 했지만 아직 카르톤 자체가 일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 자세를 일본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분쟁이 그다지 일본 국민에 대해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전쟁 위기에 직면할 경우에 일본 국민 차원에서 그 분쟁에 관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까지 확대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지금 정부나 그 군부의 일본 그 방위청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일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가르침 자체도 저는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도 보호해 가지고 저는 한일 간에서 그 북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파라다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의식 공유를 해야 하는가를 또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시노 준야 교수님 오랜만에 또 화상으로 뵙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북정책 리뷰가 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화와 억지력과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다만 그것의 그 시퀀스를 어떻게 할 건가, 또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국면은 일단 대화의 여건을 좀 조성하겠다. 그리고 억지력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인권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것을 조절하겠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과 오히려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문제, 이것은 앞에 세션에서 많이 됐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이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경쟁, 이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미 간의 회담의 일차적인 어젠다에서는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뭐 미사일 방어망 구축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동북아 차원에서의 뭐 미사일 군축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든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군비 경쟁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려가 되고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역시 지금 8월 달에 이제 중요한데 이게 코로나 상황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전반적인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 또 미중 간의 상황 또 전자권 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미 연합 훈련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한 아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반드시 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이것을 중단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새롭게 이걸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북한 인권 특사를 통한 인권 문제는 역시 이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그 외교 당국자들이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 개선하는 것은 국제적인 그 인권 레짐 등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인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기술 인권에 관한 기술 협약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그 외교전을 통한 그런 압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교 그 인권 개선을 위한 레짐 속에 적절하게 인게이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앞에서 뭐 얘기한 것입니다만은 일단 하노이 딜이 안 됨으로써 싱가포르 합의까지 다 그 근거를 상실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다시 살려냈다. 근데 싱가포르 합의라는 게 사실 별 내용이 없잖아요. 네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게 다루겠다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회담을 시작하는 건데 여하튼 그래도 그걸 무시하지 않고 대화의 트랙을 다시 만들어냈다는 일단 긍정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걸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살려놓은 거죠. 지금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건 완전한 비핵화를 엔드 스테이트로 놓더라도 중간 단계로서의 이 발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살리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또 이제 남북 그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인정해줘서 남북한이 좀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해봐라. 제재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잘하면은 뭐 그걸 지지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우리가 뭐 기대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국면 속에서 이 북핵 협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너무 엇갈린다든가 또는 방향이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이 협상의 재개의 조건과 환경과 시점에 관련돼서 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남북 관계의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대남 태도가 있고 또 당규약 변화를 통해서 대남 인식도 변화되고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은 2017년 이후에 아주 포괄적인 제재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의 공간과 또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마련하고 늘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뭐 한미 간에도 앞으로 후속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한일 간에 현재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전략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현안의 우선순위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욱더 좀 긴밀하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또 공통의 어떤 목표들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될 분야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직접 만나서 이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는 마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션 미중의 대립과 북한 경제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카가 마사이코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가갑니다. 지금 북한 경제 외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국내에서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를 부정하는 견해도 뭐 여러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제가 자세한 거는 페이퍼 쪽으로 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 대사관 마츠고바 대사죠. 북한 당국의 발표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감염자가 있냐 없냐는 문제는 북한의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게 주관적인 문제밖에 안 되는 걸로. 결국 이럴 때는 우리 연구자는 적어도 일단 믿어보자. 그리고 검증을 잘하자.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7월달에 개성에 과거에 탈북자였던 사람이 다시 건너가 가지고 개성에서 감염자가 나타난 것처럼 북쪽의 정치 지도자들도 감염자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성시를 봉쇄하고 그리고 사실은 개성시 전체가 봉쇄 격리된 상태가 됐죠. 그런 거를 봐도 그리고 결국 개성시 그리고 개성시에서 격리된 사람들도 다 봉쇄 격리가 다 해제가 됐지만은 그러한 북한
북한 당국의 정책을 봐도 일단 북한 당국은 감염자 뭐 한국식으로 하면 확진자라고 하는 말은 뭐 올해 작년부터 새로 나온 말 같은데요. 감염자로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진된 사람이 나타났으면은 북한 쪽은 그만큼 보도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처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방역 사업은 일단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방역 체제 자체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건국기 1940년대 한반도 전체 콜레라가 만연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한부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그거는 중앙 집권적인 방역 체계가 기능했고, 그거는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지만은 지방에다가 방역 책임을 많이 두는 방식하고 대표적인 방식인데, 오히려 중앙 집권적으로 방역의 논리가 모든 경제나 군사를 넘는 논리로서 방역의 논리가 전국적으로 관철되는 세계, 그것이 1940년대부터 40몇 년부터 있었다. 그 당시는 특조선 콜레라 방역 용해였지만은 그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거기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은 그 후에 방역 사업 그리고 전국적인 소독 사업 거기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에보라 바이러스라든가 그 전에 80년대였지만은 에이즈 바이러스라든가 세계적으로 신흥 그리고 아니면 재흥 감염증으로 지전 때는 국제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북한 쪽에서도 전국적인 이러한 북조선 콜레라 용해 같은 중앙 집권적인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많이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방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경 봉쇄를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 봉쇄는 전국적인 비상 방역 제재가 1월 24일, 2020년 1월 24일에 설치됐지만은 그 전부터 벌써 국경 봉쇄로 들어갔습니다. 국경 봉쇄가 발효되고 그리고 방역 체계, 정치적인 비상 방역 체계가 설치되고 나서는 격리 조치, 입국자에 대해서는 한 30일 동안,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는 접촉한 날부터 40일 동안에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 조치로 되었고, 그리고 또 화물에 대해서도 10일 동안의 소독 기간을 놓게 됩니다. 네, 그게 격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격리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은 WHO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보고가 된 거는 또 작년 2020년 11월 26일자 시점까지의 숫자가 보고되어
보고돼 있고 그 후에는 사실은 WHO에서는 감염자가 없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된 것 같고 보고가 안 나와 격리돼 있는 격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게 발표가 없습니다. 근데 11월 26 시점에서 격리된 그때까지 격리된 인원수 누계로서는 3만 3,044명. 필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WHO의 자료에 나온 숫자로서 계산해본 결과 연말까지 2020년 연말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은 6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죄송합니다. 격리 상황 이러한 격리 상황을 봐도 적어도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만연된 상황은 아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소위 말하는 PCR 검사가 있지만은 또 PCR 검사는 또 연말까지 한 1만 3천 명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 컴체스 샘플수를 하면 2만 6천 명 정도 이만큼 실시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북한에서는 한 15군데에서 거기 검사하는 기관이 있다고 WHO에다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격리 상황, 코비드 상황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거기 경제적으로 사실은 국경 봉쇄하고 그리고 여름부터 태풍 피해 한 3번 정도 큰 태풍으로 맞았으니까 그때 피해상 특히 함경 남북도에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은 작년에 북한 전체 경제 상황으로 보면 방역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전동원이라 그게 그 말로 다 집약되는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은 두 가지로 숫자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역 중국과의 무역 물론 거기 북한은 무역 통계를 발표를 안 하니까 중국 쪽에서 보지만은 중국 무역이 큰 영향을 받고 올해는 올해 아니고 2020년은 그 전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무역 규모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예상으로 봐도 2021년도 국가 예상 계획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증가율보다 훨씬 작은 증가율. 원래 전에보다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정도로 거기 예상으로 거기 작성하는 나라지만은 그것보다 유례 없이 작은 규모의 증가율을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매크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숫자가 사실은 조금 숫자 발표는 있는데 거기 주택 건설하고 세멘트 영상 800만 톤 그게 두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목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는 거기 계획 단계에서 어려운 걸로 북한 쪽에서도 어려운 속에 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외 관계에서 보면요, 거기 사실은 평양에 있는 재외 공간들이 많은 재외 공간들이 사실상 일시폐쇄 아니면은 완전 철수가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거기 러시아 대사관은 지금도 가끔씩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상황을 발표하고 있고 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대사관이지만은 다른 대사관은 사실은 뭐 폐쇄 상태로 되고 그만큼 또 교통수단도 일단 차단되는 상태라서 외교 활동도 아주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방역 논리로서 사람이 외국 가고 완내가 일단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외교 국제 상황으로 보면 북한이 자기가 스스로 외교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만한 재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세계적인 코로나 만명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는 북한 자체가 스스로 외교 활동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바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 8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발표 내용은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특히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격리자라든지 격리 해제자라든지 PCR 검사 수와 그 추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추정하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발표는 사실 믿을 수 없지만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발표자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정부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양 등 대도시에 코로나19가 상당 정도 확산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조짐이 적어도 뭐 외국인이라든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닌 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국경 봉쇄 그리고 수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역 통계나 북한의 공식 발표 정도인데 거기에 더해서 북한 내부로부터의 관찰을 통해서 평가한 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접근이 오히려 용이한 그런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의 시각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듣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고요.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뒷부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표하신 부분과 사실은 상당 정도 중복되겠지만 약간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와 그리고 2022년의 코로나19에 따른 무역 축소로 북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 다들 이제 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북 경제 제재는 초기에 제재를 설계할 때 전제되었던 북한의 외화 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 말하자면 북한의 핵심적인 수출이라든지 철광석이나 무연탄 그리고 봉제 의류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를 해서 북한의 외화 사정을 악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수입을 줄이고 또는 그와 연관해서 핵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압박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대북 경제 제재의 큰 틀이었을 텐데 현재까지는 북한 경제가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외화 축소 경로보다는 직접적인 통제에 따른 생산 활동 위축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2019년까지는
외화 사정이 북한의 대경제관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물론 제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중단되었지만 비제재 품목, 특히 소비재나 소비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이 2019년까지는 유지되었거나 혹은 심지어는 늘어났다. 이걸 보면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북한이 제재되지 않은 품목에 관해서는 이전과 같이 어느 정도 대경제 활동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수출 통제가 직접 적용된 부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성장 주도 2000년대의 북한이 성장을 끌고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광업이라든지 의류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수출 자체가 봉쇄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비공식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재 이전보다는 분명히 경청산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수출 부분은 특정 산업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타격이 즉각적으로 심대하게 발생했지만 수입 부분은 북한 경제 전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입 통제를 통해서 금속 소재하고 기계류에 대한 공급이 위축되고 이것은 북한이 설비 투자, 그다음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를 어렵게 만들어서 북한 산업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1990년대 몰락 이후에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개선되고 오는 추세가 지금 역전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이제 2019년까지는 한편으로 비제재 품목인 식품류, 그다음에 식품 가공을 위한 중간재, 그리고 화학 소재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내수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 생산을 일정 정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이 부분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북한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고 그것이 2020년 1년의 8차 당대회의 5개년 계획의 큰 틀을 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5개년 계획은 일단은 유엔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2017년도 이후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그리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금속류 화학공업을 5개년 계획 핵심 부분을 설정하고 투자를 집중하려고 한 것도 이 소재 부분이 대북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대외 경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 경제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소재 부분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소재 부분이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최소한의 경제 산업 생산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고려를 포기를 하고 금속류 과학 부분에 자원을 2차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이 아마 이번에 전략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금속류 화학 소재 공급을 늘리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경제의 단기적인 활성화 혹은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한 선전 이런 부분은 건설 그리고 관광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모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이번에 세미나의 주제인 북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를 보면 사실 2000년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남북경협과 북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남북경협이 중단된 이후에는 사실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대외관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중국 일변도의 대외경제관계를 수정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려왔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건 뭐 김정일 시기 때부터 경제관계가 지금 중국에 워낙 경사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해왔고 김정은 시대 때도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6년 7차 단계에서 발표된 5개년 전략에도 대충 보면 중국에 치중된 대외 경제 관계를 다양화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중국 일본도의 경제 관계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북한 정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북 경제 관계, 대북 경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으로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5개년 계획에도 이미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수년간 북중 경제 관계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행을 위해서는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5개년 계획 수행 위해서는 북중 무역의 확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확대가 필수적이고 그러면 이런 형태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이 수행되어 나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북중 간의 경제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걸로 보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만 8차 당대회와 5개년 계획의 경제정책 기조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이나 변화가 가능하고 대외관계가 변화되면 그래서 이 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한 환경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조기 종식 혹은 수정 변화가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제 정책 혹은 경제 관계, 대외 관계를 주동하는 1차적인 요소는 경제 문제 혹은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계산이라기보다는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이 1차적인 그 동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면 경제 부분의 최근의 경제 부분 흐름 특히 중국이 일반적으로 경사되는 부분도 변화될 수가 있고 역으로 만약에 지금의 경향이 지속되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사가 더 심화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양문수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은 10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지표를 통해서 본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평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만은 미중인 대립과 북한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향후 북한 경제를 전망하는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보시는 거는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을 하다가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 기조로 이제 돌아섰죠. 그러니까 북중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그림들입니다. 아까 이석기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재는 그러니까 2019년 시점까지 끊어본다 그러면은 제재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이후에 2016, 17, 18, 19년 정도를 놓고 보면 북한의 대중 수출은 90% 감소를 합니다. 실제로 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의도했던 바대로 갑니다만은 유엔의 대북 제재의 의도와는 달리 2019년까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북한의 대중 수입은 거의 안 줄어듭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8억에서 25억 정도로 아주 소폭 줄어드는데 필요 그리고 내역을 따진다 그러면은 제재의 직접적인 그 규제 대상이 되었던 그 금속 분야의 그런 소재들 그리고 기계 설비의 대중 수입은 완전 중단됩니다만 소비재 부분은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즉 북한의 외화 사정은 2019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유엔이 기대했던 것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는 대중 수출 수입품이 와장창 줄어들고 특히 제재 국면에서도 굳건하게 버텼던 북한의 대중 수입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이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 아까 나카가와 선생님도 짧게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요 추세로 보면 됩니다.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인데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 10% 증가하다가 이게 중간 정도에 들어와서 뭐 한 5, 6%로 감소를 하고 2021년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올해의 그런 예산 수입 증가율 계획들은 1% 전후라는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제 그 경제 위기 이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그 빨간 표시가 이제 그 제조업 분야인데 경제 위기 이후에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다가 제재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제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재의 부분의 충격은 모든 분야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업과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리고 북한의 특성상 농업과 에너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코로나 국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2019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플러스를 보였던 부분들이고 물가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안정선을 보였는데 작년 말부터는 약간의 좀 그 변동성이 소폭 높아졌다는 것들 또한 주목할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10년의 성적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앞에 5개년 정도는 되게 훌륭했습니다만은 뒷부분의 5개년은 되게 성적이 나쁘다는 것들 정도까지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뭐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5개년 계획의 기본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키워드가 이제 뭐 정비 전략, 보강 전략이었고 여기서 보통 이제 논란이 되는 자력 경쟁 부분들입니다. 이게 능동적인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선택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미중 대립이 이제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국경을 봉쇄해서 그런데 국경 봉쇄가 풀리면은 북중 경제 관계가 종전보다 크게 진전될 거냐? 아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 이 엇갈리는 두 개의 견해들입니다. 자 어쨌든 북중 경제 관계가 종전보다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내주는 그런 의견들은 어쨌든 양 정상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중국 쪽에서 공개적으로 특히 시진핑 지석도 그렇고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이제 그 왕이 외교부 정도 그렇고 어쨌든 북한에 대한 그 공개적인 지원 의사들을 밝힌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재와 그 무관한 분야로서 사실상 대북 지원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행태들로서 그리고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그 비공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묵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면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까 이석기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연관되고 어쨌든 북한 스스로도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또 전통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종합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양국 간 무역은 재개되겠지만은 설령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2017년의 대북 제재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미중 대립이 아무리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제재를 명시적으로 위반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아까 이석기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애초에는 이게 북한이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이 대중 수입이 즉 중국으로부터 금속 관련된 소재와 그 다음에 기계 설비가 못 들어오는 게 북한으로서 가장 아픈 부분들이고 이거는 중국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달리 본다 그러면 쌀을 비롯한 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은 이러한 금속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해서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제 북한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은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났던 경제가 상대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10중 8구 못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2고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 과거의 고난의 행군 시절과는 달라졌고 셀프 봉쇄라는 부분들 중국의 존재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추정치의 둘러싼 논란들 부분들입니다만 그건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개혁이 후퇴하는 조짐들은 분명히 보입니다만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부분적 후퇴지 전면적 후퇴라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 지도부도 모르지는 않는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실적은 솔직히 그렇게 뭐 뭘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론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어쨌든 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큰 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제재가 수년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경을 연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올해나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내년이나 내년 이후처럼 그런 상황이 되고 제재의 효과 아까 이석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제재의 효과는 상당히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부에서부터 이게 기계 설비류와 이제 그 금속 부분들이 소재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도 한 5, 6년 됐죠. 이게 이제 7, 8년,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북한이 그 뭐 대외적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미무라 에리나 주임연구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리나 미무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안문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코비드-19 19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에서는 2018년 WHO 발표에 의하면은 결핵의 그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80명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연간 2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에 비해서는 이 코비드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강력한 그 반역 조치를 하는가?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은 주민 통제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국 일변도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 그리고 그 5개년 전략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은 지금 뭐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계획 자체도 대미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을 때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런 목적으로 자력갱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대미 관계나 대일 관계가 앞으로 개선되었을 때 북한은 어떤 산업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한 내에서도 답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업 정책으로서 어떤 분야를 중시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명백히 결정된 다음에 그 계획을 셀 수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명백히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부 구조 부분을 그리고 소재 부분을 중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국내 개혁의 동향에 대해서는 표현을 보면은 개혁이 후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헌법에도 그 책임제도 다 들어갔고 공산주의도 삭제됐고 요새 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 국내의 자유화의 진정 속도가 부분적으로는 예상보다 너무 빠르고 그런 면에서 속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일본도 1945년 그 패전 후에 그 야매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일본에서 야매 쌀을 먹지 않고 죽었던 사람은 도쿄 지방 재판소의 판사 한 명입니다. 그 이후에 판사도 검찰관도 경찰관도
단속하는 사람도 다 이게 그 야매살을 먹고 살았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 뭐 이 사실상의 자유화, 사실상의 자본주의화를 굉장히 활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국내의 그런 자유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에 대한 그 발언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표하셨던 낙가와 선생님하고 박문수 교수님께서 한 3분 정도로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낙가와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이석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그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추가를 하면 중국의 대북한 무역을 보면 1919년 그게 2019년에 무역 규모가 18년보다 좀 커진 회복세를 보였다는 거는 좀 주목하고, 그리고 제가 그 회복세는 2020년에 1월 2월까지는 거의 계속되어 있었다. 그거는 제가 월별 통계로 페이퍼 쪽으로 좀 적었지만은 그거를 보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코비드 19가 그만큼 그런 회복세의 성과도 다 없어지는 그만큼 큰 충격을 북한 경제 사회에 줬다고 볼 수가 있다고 좀 제가 좀 말씀 추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또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은 사실상 5개년 전략의 연장성 아니면 조정기 그런 코멘트도 야문스 교수도 그러시지만은 그런 비슷한 견해를 가지신 건데, 그거야 저도 특별히 다른 거는 아니지만, 다른 견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5개년 전략 때 중요한 거는 계획 외의 생산, 그러니까 소위 주문 생산이라든가, 다른 말을 북쪽에서도 쓰지만은 지금까지의 별로 어떻게 보면 계획 외라는 거는 나쁜 걸로 마이너스적으로 평가를 해왔던 생산하는 거를 북쪽에서도 오히려 플러스로 평가를 하고, 계획의 생산이 많아져야 계획 내 계획 생산까지 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는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브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라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비드 19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사회 통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코비드 자체가 가져온 지도부 입장에서의 그런 좀 당혹스러움들 내지 곤혹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인원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남한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감기 환자 발생수 내지는 감기 환자로 인한 질환하고 코비드의 환자 수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양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대책이 없다는 부분들이죠. 어차피 약품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의료 체계가 저희들보다 더 취약하다가 한다 그러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두 가지 측면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브레 박사님 강조하셨듯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그런 시장화의 역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30년 동안의 역사에 사실은 뭐 정책이 되게 쪼였다 풀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의 사이클은 2010년부터 대략 한 10년 넘게 전반적으로 시장화에 대해서 풀어준 시기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역사에서 이렇게 길게 오랜 기간 시장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없었습니다. 특히 그 시장화에 대한 강도 자체가, 시장화의 진전 자체가 또 사실은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김정은 시대에 많이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걸 한 번 더 뭐 속도 조절 내지는 뭐 정돈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 부분들이고, 다만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그 전반적인 사회 통제 같은 건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지금 엘리트층하고 일반 기층 주민들 양쪽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좀 더 엘리트층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중후반에 김정일 시대에, 그러니까 시장화에 대해서 억압을 하던 그 시기 때는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그 특징적인 양상의 차이 같은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의 결과로서 무엇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재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충격으로서 주민들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어려워진 국면들이고, 더더욱이 이제 뭐 헌법 개정, 당개혁 개정 그런 부분에도 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나오기 때문에 사회 통제라고 하더라도 그 2005년 당시처럼 그야말로 주민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통제했던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고려해서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대체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제재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가속화된 측면들이 있고, 그것이 이 무역의 축소라든가 경제활동의 위축,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거시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불가피하게 북중 관계가 의존도가 이제 더 높아지는 건데, 물론 뭐 앞으로 코로나 방역을 마무리하는 뭐 그 시점이라든가 또는 방법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북중 관계는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뭐 중요하게 토론된 것 중에서 그동안 이제 북한 경제의 특징이었던 시장화라든가 분권화라든가 이런 그 변화들이 이 거시경제의 악화 국면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사실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뭐 북한 경제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토론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과 토론하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